누가 이것을 만들어냈느냐? 몰트케 장군이 만들었어요. 1800년에 태어났는데 91세로 사망합니다. 프로이센 군과 독일 제국군이 참모장을 했어요.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센 군의 참모장이었다가 통일되자 이제 독일 제2제국의 참모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간이라냐? 30년 동안 참모총장을 한 거지. 1858년에 58세의 나이로 참모총장이 되고 1888년에 그만뒀습니다. 88세까지 계속한 거야, 참모총장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근대적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이센 군대를 완전히 개혁합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참패했어요. 프로이센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1806년에 예나 전투와 그 아우슈티츠 전투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당시 황태자가 볼모로 프랑스로 잡혀가는 이 참변을 당했죠.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이 오합지졸인 사병들을 선발했다는 것, 장교 교육이 형식적이었다는 것, 자율성이 없는 작전 지시를 했다는 것, 억압적인 군기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군대는 항상 이렇게 딱 이게 군기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군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전하는데. 그러니까 전투에 들어가면 그 작전 지시대로 해야지. 저 뒤에 있는 사령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지. 여기에는 음떠짝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자율성이 없는 작전 지시는 결국 나폴레옹 군대도 사실상 오합지졸인데 그 오합지졸인 군대에 오합지졸이니까 자기 스스로 전투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긴다는 걸 병사들이 스스로 알고 전투에 임하는데 위에서는 작전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꿈쩍 못하고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로봇이지. 다 죽은 거지.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예나 전투와 아우슈티츠 전투에서. 그래서 몰트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의 발상의 대전환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명령에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복종은 원칙이다. 군인은 복종은 원칙이나 인간은 그 원칙 위에 있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독일 군대의 지휘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덴마크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물리치고 슐레스비 홀슈타인을 그때가 1860 몇 년도입니다. 덴마크와 전쟁할 때. 그것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슐레스비 홀슈타인이 독일 땅이에요, 지금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전쟁하면서 아주 완벽한 완사이드로 이겨버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분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땅의 경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 하면 이겨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전략 사상의 핵심은 뭐냐? 계획은 적군을 만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부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철도가 놓이고 길이 닦이고 막 그럴 때거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의 전투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부하들하고 토론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로부터 우리가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의 목적을 완벽하게 공유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누구라도 이 전쟁에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 승리해야 되는지를 모든 장병들이 알도록 합니다.
전투 시 지휘관에게 포괄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몰트케가 생각하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전쟁을 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훈련합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토론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부하들의 아이디어를 빼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모든 장병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투할 때는 지휘관에게, 현장 지휘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그게 임무형 전술로 발전한 겁니다. 몰트케의 삶의 모토이기도 하고 공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모토이기도 합니다. Erst wägen, dann wagen. wägen인 게 잰다는 겁니다. 이게 무게가 얼마인지 쫙한 아주 미세한 저울에다 놓고 재는 걸 wägen이라고. Erst wägen, dann wagen. wagen은 감히 실행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이게 몰트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Erst wägen. 첫째로 우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재보고 이게 되나? 이게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실행해 갑니다. Erst wägen, dann wagen. 그러니까 운율이 맞죠. 자기가 은퇴하면서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연설합니다. 그 연설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7년 전쟁이 될지 모르고 30년 전쟁이 될지도 모르지만 화약통에 먼저 불을 던지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왜? 이때는 빌헬름 2세의 아들이 넘겨받았어요. 황제가. 아버지 빌헬름 1세가 죽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그걸 맡았는데 큰아들이 바로 죽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으로 바로 무슨 암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그것을 황제의 관을 썼는데 젊은 애죠.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거야. 독일이 할 수 있다 이거지. 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몰트케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빌헬름 2세인 아들 황제가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때 오토 폰 비스마르크도 잘립니다. 젊은 황제로부터.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노회한 외교관이잖아요. 철저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해서 다 땅을 빼앗아 놓고 쫙 정리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없다. 완전히 평화주의자로 돌변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 관계로 겹겹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위대한 정치 천재죠. 비스마르크가. 그런데 이 전쟁의 천재와 이 정치의 천재가 둘이 만나서 독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국가를 만들었죠. 의회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7년 전쟁이 될지 모르고 전쟁을 하지 마라.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 말이야. 화약통에 먼저 불을 던지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화약통에 먼저 불을 던진 게 독일이었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초토화됐죠. 2차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또 초토화됩니다. 그것을 딛고 오늘에 일어났죠. 그래서 헬무트 폰 몰트케라는 이름의 거리와 다리와 이런 게 독일의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독일의 기초 사상, 이 경영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의 천재죠.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정치에 복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1800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총리,
당시 총리였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1815년에 태어났어. 자기보다 15년이 더 그 어린 사람이 당시 총리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정치에 복종합니다. 군인. 철저하게 정치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와 함께 독일을 건설하죠. 비스마르크와 몰트케. 독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인간관이 아니라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몰트케도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론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모든 권한을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고, 저 등신 같은 놈한테 권한을 다 몰아주고, 그 앞에 가서 아첨 떠는 놈들이 이 장관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총리여 장관이여 이런 그 등신 같은 놈들이 거기서 빌빌대고 떨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헤쳐모여야 해야 돼요. 이런 때 어떤 놈들이 있냐? 호위무사하는 놈들. 십상시 같은 놈들.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거기서 뭘 하나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비굴하게 각 직무에 어떤 성과 책임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충성심 경쟁하고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승진할수록 그래서 무능해집니다. 아첨의 기술이 없으면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직 내에 어떤 정보도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축적되지 않습니다.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 지시와 명령이 작동하는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급 직원들은 상급 직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가는 정을 맞죠.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자기 실현, 각 직무의 명확한 성과 책임, 그리고 자기가 역할이 뭐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능력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면서 게슈탈트를 공유해야 됩니다. 게슈탈트라는 건 이 전체를 공유해야 됩니다. 요거만 찌만 이 정보는 너한테만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전체가 이게 바로 뭐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죠. 누구나도 그걸 보면 알 수 있도록. 몇몇 점조직으로 야 너만 하고 너만 알고 그래서 막 나중엔 뭐가 군대를 동원했는데 군대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왜 온 거야? 여기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온 거야? 이게 계엄이 성공하겠습니까?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그 조직 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수평 구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연대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해주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를 의사결정하고 서로 합의하고 상생하고 공존하는 이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건민네예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그래서 회원에 좀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렇게 바뀌었을 때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죠. empowerment 해야 되고 obligation to dissent, 반대할 의무가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반대할 수 있어야지. 왜 반대를 못 합니까? 왜 군대는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까? 컨센서스가, 합의가 마지막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떠들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empowerment와 그 다음에 obligation to dissent, 이거는 반대할 의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합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국토를 분권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오늘 강의를 이어서 새로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대전환,